소문 하나가 사람 잡습니다. 눈부신 웨딩드레스, 환한 미소의 딸, 그리고 상견례 식탁 너머. 그 순간 나는 벼락을 맞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내가 10년 전 쥐가 나왔다는 소문으로 가게를 무너뜨린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10여 년 전 저는 시장 골목 구석진 곳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새벽녘 달빛이 가시기도 전 가게 셔터를 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면 어제의 피로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갈라진 틈새로 튀김 기름이 파고들 때면 화상보다 더한 아픔이 느껴졌지만 소독약 한 번 제대로 바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반창고로 덧대고 다시 쌀을 씻고 야채를 썰고 반죽을 치대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새 식구의 생계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주변 시장 상인들의 고함 소리, 흥정하는 손님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이른 아침부터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 속에서도 유독 귀에 거슬렸던 것은 맞은편 분식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곳은 항상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어머, 영희 엄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떡볶이 맵지 않게 해드릴게요. 맞은편 가게 주인장의 목소리가 명랑하게 들려왔습니다. 손님 하나하나 이름을 기억하고 얼굴을 기억하고 심지어 취향까지 기억했습니다. 튀김은 언제나 금빛으로 바삭했고 떡볶이 국물은 윤기가 자르르 흘렸습니다. 손님들의 표정이 먹는 순간 환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마치 제 가슴 한편이 칼로 에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면 저희 가게는 날이 갈수록 적막해져 갔습니다. 첫 달에는 그래도 호기심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반토막 났고 세 번째 달에 이르자 거의 바닥을 쳤습니다. 매일 밤 계산대 앞에 쪼그려 앉아 장부를 넘기는데 빨간색으로 적힌 마이너스 숫자들이 제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텅 빈 가게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학원비 언제 내줄 거야? 선생님이 이번 주까지래.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것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딸아이의 까만 눈동자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려 억지로 깨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번 주말에는 꼭. 말끝을 흐리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의 실망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집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걸까? 질투가 독사처럼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맞은편 가게로 손님들이 줄지어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며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혀 끝에는 쓴맛이 번졌고 속이 뒤틀려 위산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며 텅 빈 테이블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초라하게 반짝이는 가운데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마치 제 눈물 같았습니다. 빗소리 너머로 들리는 맞은편 가게의 활기찬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천둥보다 크게 들렸고 그 소리에 제 심장은 납덩이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이래선 안 돼. 이러다 우리 가게 망하겠구나.
공포가 전기에 감전된 듯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손님이 줄어드는 게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임대료, 재료비, 공과금, 학원비. 숫자들이 소용돌이처럼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셔터를 내리는 손이 덜덜 떨렸고 무릎이 풀려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진흙탕에 빠진 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며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장사는 냉정한 거야. 살아남는 게 옳은 거야. 마치 누군가가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그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선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양심이란 배부른 자들의 사치라고. 굶주린 자에게 도덕이란 없다고. 눈물이 맺힌 눈으로 맞은편 가게를 바라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 영혼의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생존이라는 미명 아래 인간성이란 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으니까요. 맞은편 집에서 쥐 나왔대. 시장 한복판에서 누군가 수군거린 그 한마디가 제 귓가에 불씨처럼 타들어갔습니다. 누가 처음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제 망상이 만들어낸 환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저에게 유혹적인 독사처럼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조차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손님이 떡볶이를 주문할 때 저는 목소리를 낮추어 마치 중요한 비밀을 나누는 친구처럼 말했습니다. 저기 맞은편 가게 들으셨어요? 쥐가 나왔다던데. 말을 내뱉는 순간 심장이 폭주기관차처럼 내달렸습니다. 귓볼이 화로 위에 올려둔 고기처럼 따끔거렸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제 모습이 너무 낯설어 혀가 얽힐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님의 눈이 접시만큼 커지는 것을 보자 이상한 짜릿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전류가 통한 듯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니. 처음 맛보는 권력의 맛이었습니다. 진짜요? 어디서요? 손님이 호기심에 찬 눈빛으로 물었을 때 저는 더 자신감 있게 거짓을 덧붙였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 위 배우처럼 표정과 몸짓까지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진짜 나왔대요. 튀김통 옆에서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나. 말을 이어갈수록 제 목소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제가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사람인 양 행동했습니다. 등줄기로 얼음물이 흐르는 듯 오싹했지만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제 위생 점검 나왔을 때 발각됐다더라고요. 사람들이 모르게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작업대 밑에도 있었대요. 둥지까지 만들어 놨다던데.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콩알만한 거짓이 이제는 산더미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 가게의 명성에 균열을 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망치로 유리창을 내려치는 듯한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이러면 안 돼라는 생각이 찾아왔지만 다음날 아침 딸아이의 굶주린 눈빛을 보면 그 생각마저 밀어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자기 합리화의 사슬이 점점 단단히 저를 올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맞은편 가게 앞에 늘어서던 줄이 짧아졌고 사람들은 그 가게를 지나칠 때마다 코를 막거나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쥐가 나왔대 위생 상태가 엉망이래 같은 소문이 무성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퍼뜨린 소문이었지만
이제는 제 입을 떠나 독자적인 생명력을 얻어 시장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입만 열면 쥐 얘기를 꺼냈습니다.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손님에게도, 점심시간 붐빌 때도, 저녁 장사 끝날 무렵에도 쉴 새 없이 끊임없이 마치 독약을 뿌리듯 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손님들은 그 말을 받아 자신의 입으로 다시 퍼뜨렸고 그 소문은 시장을 넘어 동네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반면 저희 가게는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 그러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계산대 위에 지폐가 쌓여갔고 장부의 숫자들도 검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딸아이 학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밀린 임대료도 한꺼번에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장사 잘 되네요. 단골 손님의 말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더 많은 떡을 서비스로 올렸습니다. 이기심이 제 심장을 가득 채웠고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매일 밤 흑자를 기록하는 장부를 보며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이게 장사야. 이래야 살아남는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시켰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가끔 양심의 가책이 찾아왔지만 딸아이가 새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떠올리며 그 감정을 밀어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맞은편 가게 주인의 점점 지쳐가는 얼굴을 볼 때면 심장이 송곳으로 찔린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날로 초점을 잃어가는 모습, 어깨가 처지는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 한 구석이 시리도록 아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한 행동이 얼마나 비열한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 감정마저 질식시켰습니다. 냉정해야 한다고 자신에게 되뇌었으니까요. 철거를 알리는 종이가 맞은편 가게 유리창에 붙은 그날,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마치 하늘도 그 가게의 문을 닫음을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게 안에서 몰래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고 비에 젖은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그 사장님은 매대를 하나씩 천천히 치우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써온 도구들을 상자에 담는 손길이 무척이나 조심스러웠습니다. 각 도구마다 얼마나 많은 추억이 담겨 있을까요? 떡볶이 국물을 젓던 긴 주걱, 튀김옷을 묻히던 그릇,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줄 때 쓰던 쟁반.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었을 텐데, 특히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분이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보던 순간이었습니다. 텅 빈 가게에 홀로 서서 벽에 남은 흔적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던 모습. 그때 그분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크게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지금도 가끔 악몽 속에서 저를 깨웁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 가게 밖에서 기다리던 그분의 아내가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은 그 여인의 표정도 제 가슴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중년의 부부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흐느끼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마치 장례식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는 광경을 제가 만들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숨이 막혔고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죄책감보다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이제 우리 가게 살겠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졌다는 생각보다 제 가게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이기심이 양심을 집어삼킨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울부짖었지만 생존 본능이 그 소리를 질식시켰습니다. 셔터가 완전히 내려간 후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마치 교통사고 현장을 구경하는 사람처럼 끔찍하지만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분들이 짐을 싣고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그들의 실루엣이 골목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에게 맛있는 치킨을 사들고 갔습니다. 평소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특별한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딸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몸이 저를 감싸 안을 때 잠시나마 모든 죄책감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마법처럼 울렸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내일도 사와. 딸의 입가에 묻은 소스를 닦아주며 저는 맞은편 가게 사장님의 아이도 지금쯤 무엇을 먹고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아마 치킨 같은 건 사 먹지 못할 겁니다. 가게가 망해 생계가 끊겼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스칠 때마다 가슴이 쪼개질 듯 아팠지만 곧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먹던 치킨이 갑자기 목에 걸린 듯 삼키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뭘 한 건지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누군가의 몰락 위에 내 성공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웃고 더 바쁘게 움직이며 그 생각을 지워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일에 몰두했습니다. 가게 확장, 메뉴 추가, 인테리어 개선. 끊임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마치 도망치듯이. 동네 시장에서 제 분식집은 맛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매출은 계속해서 늘었고 딸아이는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은 번창했고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했고 차도 한 대 마련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자영업자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중에 홀로 깨어 천장을 바라볼 때면 그 사장님의 눈물 젖은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면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고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땀에 젖은 채 벌떡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도 아침이 되면 사라졌습니다. 햇살이 비치면 어젯밤의 죄책감은 안개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승리를 삼킨 채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기억은 희미해진다고 믿으며 그 죄책감도 언젠가는 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기억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것을 제 내면 깊숙이 묻어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 묻혀진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오를 날이 올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한눈 팔면 순식간에 흘러가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처럼 빠져나가 버렸고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시장통 분식집은 5년 전에 접었습니다. 장사는 여전히 잘 됐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면 관절이 쇳소리를 내며 삐걱거렸고 허리는 항상 뻐근했습니다. 밤이면 온몸이 쑤셨고 손가락 마디마다 관절염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시장통을 떠나 조금 더 나은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작은 단독주택이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어 화초도 가꿀 수 있었고 천장이 높아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귀가해도 골목이 어둡지 않았고
이웃들은 모두 공손했습니다. 차 한 대도 장만했습니다. 빨간색 소형차였는데 처음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그 가슴 벅참이란 마치 꿈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는 어느새 훌쩍 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올려다보지 않고 오히려 제가 딸을 올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세련된 모습으로 변한 딸을 볼 때면 가슴 한편으론 뿌듯함이, 다른 한편으론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 딸의 어린 시절을 충분히 즐기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엄마, 나 소개할 사람이 있어. 어느 주말 딸이 볼이 발그레해져서 말했습니다.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눈매가 온화하고 미소가 따뜻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만났어. 진짜 착하고 일도 잘해. 다음 주에 집에 데려와도 될까? 딸의 눈빛에서 행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딸은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청년은 깍듯이 인사했고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정성스레 포장된 선물을 내밀며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모습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듯이 벅차올랐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제 딸이, 제가 온 힘을 다해 키운 그 아이가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에 감격스러웠습니다. 정말 결혼하는 거야? 딸의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딸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이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날, 학교에 입학하던 날, 첫 교복을 입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견례는 다음 주 토요일에 하면 어떨까요? 그쪽 부모님도 괜찮대요.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별 생각 없었습니다.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지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며느리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사돈 될 분들 만나는 자리니 편하게 다녀오자. 그렇게 딸과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속으론 긴장이 되었습니다. 상대 집안은 어떤 사람들일까? 딸을 잘 대해줄까? 빈손으로 가면 신뢰가 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상견례라 더 떨렸습니다. 상견례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정장을 꺼내 다림질하고 구두를 광내고 머리도 단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고 연습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표정이 경직되지 않게 신경 썼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클로짓에서 새 넥타이를 꺼내 맸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입으니 어색했지만 거울 속 모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백발이 조금 섞인 머리카락, 세월의 주름이 자리 잡은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젊었습니다. 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참 잘 살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가게를 운영하며 고생했던 날들, 딸아이를 키우며 느꼈던 행복,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제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의 새로운 출발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참 잘 살았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 과거가 이렇게 저를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에는 도망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날 저는 뼈저리게 깨닫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약속된 식당은 도심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격조 높은 곳이었습니다. 정문 앞에 서자 화려한 한옥 양식의 건물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고 입구에는 한복 입은 종업원이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우드 플로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공간 전체에 고급스러운 향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약간 긴장한 채로, 아니 저만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끊임없이 솟아났고 입안은 모래사막처럼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은 평소보다 더 예쁘게 화장을 하고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머리는 우아하게 묶었고 귀에는 진주 귀걸이를 달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저희를 보자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안녕하세요. 부모님은 곧 오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약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호롱불과 전통 장식이 어우러진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창밖으로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고 중앙에는 연꽃이 핀 작은 연못도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딸과 그 남자친구는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전해지는 그 온기가 약간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는 종업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심장 소리는 그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북소리처럼 울리는 심장 박동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나무 문이 미끄러지며 열리는 소리와 함께 종업원이 손님이 도착하셨습니다 하고 안내했습니다. 중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우아한 다크네이비 정장 차림의 남자와 품이 있는 한복 차림의 여자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벼락에 맞은 듯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워 잠시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고 식탁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등줄기로 얼음 송곳이 꽂히는 듯한 한기가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순간 멎었다가 다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자놀이가 지끈거리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서 목덜미까지 흘러내렸고 셔츠 등판이 순식간에 젖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쥐 나왔다고 헛소문을 낸 그 맞은편 가게 사장님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흰머리가 많아졌지만 그 온화한 눈매는 여전했습니다. 제가 망가뜨린 그 가게의 주인이 이제 제 사돈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얀 백지처럼 변했습니다. 귀에서는 파도 소리 같은 웅궁거림이 들렸고
시야가 터널처럼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저릿하고 마비된 듯 감각이 없어졌으며 다리는 면화처럼 흐물흐물해졌습니다. 마치 악몽을 꾸는 것 같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끔찍한 현실이.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딸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왜곡되고 희미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청은망은 무거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그분은 놀라는 기색 없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단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마치 저를 처음 보는 것처럼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 안에 모든 장기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토할 것 같은 메스꺼움이 밀려왔고 온몸의 피가 발밑으로 쏟아지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 속에서 저는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틀림없이 알아보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삶을 10위째 바꿔놓은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간신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떨렸습니다. 식당의 불빛이 갑자기 눈을 찌르듯 밝게 느껴졌고 주변의 소리들이 혼란스럽게 섞여 들렸습니다. 마치 제가 현실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죄가 사람 얼굴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이렇게 제 앞에 나타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마치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가슴을 파고들었고 다리에 힘이 빠져 곧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의 결혼이, 제 행복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 같았습니다. 종업원들이 차례차례 음식을 날랐습니다. 자개 장식이 된 5칠 쟁반 위에 올려진 정갈한 한정식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메인 코스, 디저트까지 한 상 가득 펼쳐졌지만 저는 한 점도 목구멍에 넘길 수 없었습니다. 입안이 사하라 사막처럼 말랐고 목이 메어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드는 손이 눈에 띄게 떨려 음식을 집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숟가락으로 국을 떠도 그대로 흘러내렸고 젓가락으로 집은 고기는 입에 넣기 전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반면 그분, 제 딸의 예비 시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온화했고 미소는 진심 어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영화 속 베테랑 배우처럼 완벽하게 감정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평소에 많이 부족할 텐데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시장통에서 처음 들었을 때와 같은 온화한 목소리였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식사 내내 그분은 단 한 번도 내 과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공손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노심초사하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매 순간이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이 사람이 내 가게를 망하게 했어요. 라고 소리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귓속에서는 피가 용솟음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미끄러워 수건으로 몇 번이나 닦아야 했습니다. 턱은 경직되어 움직이지 않았고 입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아내와 딸은 편안한 분위기에 점차 긴장을 풀었습니다. 딸은 예비 시부모님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두 집안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결혼 날짜, 장소, 예식 스타일 등 모든 것이 순조롭게 결정되어 갔습니다. 오직 저만이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각 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저라면 어땠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과 다시 마주쳤다면, 그것도 이런 자리에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화를 내고 모든 것을 폭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달랐습니다.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분은 넥타이를 살짝 느슨하게 풀며 말했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되세요? 요즘은 장사가 다 힘들다던데. 그 질문에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눈앞이 새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에는 어떤 비난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다만 눈빛이 조금 더 깊어졌을 뿐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가게를 접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래를 씹는 듯한 느낌이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질 것 같았습니다. 혀는 경직되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심장은 고속도로 위의 자동차처럼 달려나갔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도 한때 시장에서 장사를 했었는데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제가 기억하는 그 온화함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모든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제 가슴을 단검처럼 찔렀습니다. 장사는 신용이 생명이지요. 소문 하나가 사람 잡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천둥이 귓가에서 울리는 듯 했습니다. 숨이 막혔고 가슴을 관통하는 예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분이 제 가슴에 화살을 날린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잠시 어두워졌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것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복수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의문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쥔 손이 떨려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공기 중에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목구멍에서 비명이 치솟아 오르는 것을 가까스로 억눌렀습니다. 마치 전신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사돈될 사람이 아니라 내 죄 앞에서 무릎 꿇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가슴은 갈라질 듯이 아팠습니다. 말없이 웃는 그분 얼굴이 더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고 소리쳤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그 침묵의 무게가 저를 더욱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제 존재 자체가 점점 축소되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땅이 갈라져 저를 삼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끝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용서조차 받지 못한 채 식사는 끝이 났습니다. 예비 사돈 내외와 인사를 나누며 저는 그분의 눈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딸은 성공적인 상견례에 기뻐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표면적으론 미소를 지었지만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색채가 빠진 흑백 영화 속에 갇힌 듯했고 소리도 왜곡되어 들렸습니다. 마치 두꺼운 유리병 속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는 피곤했는지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딸도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적막한 거실에 홀로 남은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틱, 틱, 틱. 마치 제 양심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물이 맺혀서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피로해서였을까요? 아니, 눈물이 아니라 영혼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책감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한 영화처럼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퍼뜨렸는지, 처음에는 어색했던 그 거짓말이 어떻게 점점 자연스러워졌는지, 그분의 가게가 어떻게 손님을 잃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날 그분의 눈물 젖은 얼굴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타는 듯한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염처럼 달아올랐고 온몸이 진액을 짜내듯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숨기고 싶은 듯이. 조용한 거실에서 제 흐느낌 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딸이 알게 되면 결혼은 어떻게 될까요? 딸의 눈에 비친 저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망친 비열한 사람으로 보일 텐데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덮고 살아도 될까요? 그건 또 다른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모른 척 지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죄는 잊혀진다고 믿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제가 저지른 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자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한밤중에 거실을 서성이며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마치 뜨거운 숯덩이가 가슴을 파고드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공기가 부족한 듯 숨이 가빠졌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지듯 무릎을 꿇고 앉아 얼굴을 손에 묻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결혼하기 전 이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딸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 속에 있었습니다. 바다처럼 요동치는 감정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 물러갔다 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눌러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에 닿아 녹아내리는 모습이 제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새하얀 눈이 세상을 덮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리고 가슴은 공포로 가득했지만 그래도 그분을 찾아가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더 이상 이 죄책감을 안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에게는 잠시 나갔다 오겠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시 반대편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며 저는 가슴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헬쑥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이룬 피로가 그대로 드러났고 눈 아래엔 검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대화 중 알게 된 정보로 그분이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위치를 확인했고 이제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내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은 끈적이게 젖어 있었습니다. 목구멍은 마치 모래를 삼킨 것처럼 갈라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분이 가게 문을 닫던 날 비가 내렸었지요. 하늘도 슬퍼했던 것일까요? 그날의 죄책감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결국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인생의 수레바퀴는 묘하게도 항상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카페를 찾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고 심장은 더욱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치 처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의 심정이 이럴까요? 작은 골목길 안쪽에 자리한 아담한 카페였습니다. 행복한 오후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팻말과 화분들이 입구를 장식하고 있었고 창문으로는 아늑한 실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가게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려 해도 가슴 한복판이 조여들어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발걸음을 돌리려다가 다시 그 자리에 서곤 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질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은은한 커피 향이 코끝을 자극하고 오래된 나무의 향기도 느껴졌습니다. 벽난로에서 나오는 온기가 차가운 제 뺨을 적셨습니다. 카페 안은 아늑했습니다. 나무로 된 테이블과 의자, 벽에 걸린 작은 그림들, 그리고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뒤에 그분이 계셨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고 계셨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더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는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눈빛이 약간 변했습니다.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포트를 내려놓고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오셨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닥만 바라보며 천천히 그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불안정한 걸음이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 단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손은 주머니 속에서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겨우 그 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억눌러온 후회와 죄책감이 화산처럼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 감정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쥐 나왔다고 헛소문 퍼뜨린 거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했고 가슴은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어깨가 흐느낌으로 들썩였습니다. 그분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카페에는 다른 손님이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이해와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가게를 잃고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죠. 처음엔 정말 미웠어요. 당신을 찾아내서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런데요. 저도 살다 보니 사람은 다 실수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마치 심판을 받는 죄인처럼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흐릿합니다. 다만 제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온몸이 흐느낌으로 떨렸고 가슴은 갈라질 듯이 아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간절한 심정으로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절실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 한 구석에 담아두었던 죄책감을 모두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의 발치에 엎드려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카운터에서 나와 제 팔을 부축해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는 저를 조심스레 의자에 앉혔습니다. 저는 여전히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벌컥벌컥 솟아오르는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직접 내린 커피 한 잔을 내어주셨습니다. 스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짙은 에스프레소였습니다. 향기로운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목이 메어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붙잡고만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러 온 이유 압니다. 그분의 말에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서글픈 미소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세월의 무게와 깊은 이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그것 때문이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말을 하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고 손수건으로도 닦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 마음속까지도. 솔직히 처음엔 파토내고 싶었어요.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당신을 보았을 때 그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고 목소리에서 그날의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커피잔 테두리를 천천히 따라 그리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당신의 딸과 우리 아들이 운명이라는 게 참 묘하죠. 창밖에서는 가벼운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히고 녹아내리는 모습이 마치 제 눈물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카페 안의 침묵을 살짝 깨뜨렸습니다. 근데 따님이 너무 예쁘게 자라서 그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깊게 패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아버지로서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아이가 뭘 잘못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부모의 과거 때문에 그 행복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죄책감과 감사함이 뒤섞여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떨며 흐느꼈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고 콧물까지 나왔지만 닦을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렇게라도 사죄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정말 죄송합니다. 말이 엉망으로 뒤섞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흐느낌이 온몸을 뒤흔들었고 가슴은 갈라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이 전해졌습니다. 용서는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도 쉽지 않았어요. 그분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목소리에서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깊은 한숨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가게가 망하고 나서 다시 일어서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빚도 졌고 한동안은 일용직으로 공사장을 전전했습니다. 아내는 식당 설거지를 했고 아들은 중학생인데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가족 모두가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 말씀에 제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마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분의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는지 실감했습니다. 한 가정의 삶 전체를 뒤흔든 것입니다. 그 죄책감으로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견뎠죠. 아내가 식당에서 일하고 저는 밤에는 경비일도 했어요. 아들은 그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왔고 지금은 이렇게 작은 카페라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그분의 담담한 이야기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그분에게 얼마나 가혹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잘못됐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갑자기 엄숙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비난도 어떤 모욕도 달게 받을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미움만 품고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건 저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니까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믿을 수 없었지만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픔도 조금씩 희미해지더군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이미 오래전에 저를 용서했다는 빛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저보다 훨씬 전에 그분은 이미 저를 용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넓은 마음이 저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 일을 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분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강조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살 권리가 있으니까요. 과거의 일로 그들의 미래까지 망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맙시다. 그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과거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어갈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 과거는 묻어두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분의 넓은 마음씨 앞에서 제 존재가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바위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상견례는 결국 잘 마무리됐습니다. 두 집안은 서로를 인정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봄날의 화창한 날씨 속에서 딸은 결혼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이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제 팔을 붙잡고 걸어갈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결혼식장에는 환한 미소와 축복의 박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사돈과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분도 따뜻한 미소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미 모든 것이 용서되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 사돈 앞에선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제 자신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저는 항상 조금 떨어져 있게 됩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술잔만 돌리곤 합니다. 마치 제가 있을 자격이 없는 자리에 끼어든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힙니다. 그분과 마주치면 여전히 가슴이 조여들고 말 한마디 건네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분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십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한잔 하시겠어요? 그런 말과 함께 술잔을 건네주시곤 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여전히 내게 따뜻합니다. 명절이면 먼저 안부를 물어주고 집에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즘 손주 때문에 바쁘시죠? 우리 집에도 놀러 오세요. 두 손주가 함께 놀면 더 재밌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면 제 가슴은 더욱 아파옵니다. 그분의 너그러움 앞에서 제 비열함이 더욱 선명히 드러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언젠가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분은 병원에 찾아와 아기를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으로 아기의 작은 볼을 쓰다듬는 그분의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연결된 가족이라는 것을. 제가 그분에게 준 상처보다 그분이 제게 베푼 용서가 더 크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저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합니다. 사람 하나 무너뜨린 소문이 내 삶을 이렇게 돌아오게 만들 줄 몰랐습니다. 10번의 착한 일보다 한 번의 나쁜 일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면서도 그 아픔을 초월하는 것임을 그분에게서 배웠습니다. 어느 날 사돈과 단둘이 차를 마시게 되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꼭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때 모든 것을 폭로하지 않으셨나요?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누구인지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잠시 찻잔을 바라보더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는 상처를 더 깊게 할 뿐이에요. 제가 당신의 과거를 폭로했다면 그건 제 자신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었을 테니까요. 마치 깊은 호수의 물결처럼 잔잔하지만 심오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지,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제 복수보다 더 중요했어요. 우리가 지나간 일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아이들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들의 미래가 우리의 과거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슴이 찡하게 조여들었습니다. 그분의 깊은 지혜와 넓은 마음씨가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말없이 배운 것이 많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을 하지 않고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용서란 상대방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소문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되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망가뜨린 건 나였고 나를 살린 건 그 사람이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인지, 내가 뱉은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항상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칼이 될 수도 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총알이나 칼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을. 소문은 순간이지만 그 상처는 평생 갑니다. 하지만 용서의 힘은 그보다 더 강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은 제가 가장 큰 상처를 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침묵에서 저는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일으켜 세웠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다른 이의 실수를 용서해 주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교훈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기억은 영원히 제 가슴 한편에 남겠지만 그것이 제 삶을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손주를 안고 가족들과 웃으며 때로는 사돈과 술 한잔 기울이며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 누군가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문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세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소문이지만 사람을 일으키는 건 용서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빚진 존재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또 다른 이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복수할 힘이 있음에도 용서를 선택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혹시 과거에 후회되는 말이나 반대로 누군가의 너그러운 용서로 구원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짐이 될 수도 있지만 진심 어린 용서는 그 무게를 덜어줄 수 있다는 이 이야기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